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합정동 독서클럽. 네, 합정동 독서클럽 10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네. 전환 1회예요. 네. 우리 팅커벨. 네. 네, 지은혜 씨 기분이 어때요? 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나 이거 얼굴이 방송에 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요? 내 스타일인데. 아, 정말요. 네. 외모에 자신 있으셔가지고. 아, 그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안 나오니까 네. 과연 내 이 목소리만으로 우리 애청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네. 애청자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아, 목소리가 외려 효과적일걸요? 목소리만 들으면 약간 이성균 느낌도 나고. 아, 또 이성균 또 성대모사 한번 해야 되나요? 아니요. 신문선에 가까운. 아, 꼴이에요. 아, 어떡. 마이크에 침 튀었네요, 저. 네. 네. 아무튼 팟캐스트 1회 우리 이렇게 지금 전환이 돼서 시작을 해요. 근데 네. 우리 팅커벨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편안하다고 했잖아요. 네. 뭐 저도 뭐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일단은 얼굴에 비비크림 안 발라도 되니까 마음이 그동안 좀 저보다 화장 더 하셨잖아요. 열심히 했죠. 네.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영상 자료로 방송이다 보니까 영상 자료 준비했던 것들을 준비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할 시간에 책에 대해서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음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왜 네. 책 했었다고 했잖아요. 팟캐스트로. 근데 그때 정말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편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왜 녹화할 때는 그 시간에도 막 쫓기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누워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보이는 라디오 TV로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팅커벨의 외향 때문인데 솔직히 방송에서 먹힌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내가 9회까지 하면서 느낀 바는 네. 팅커벨의 팬들 다 어디 갔어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믿었는데. 저 성격으로. 네, 그나저나 네. 이제 팟캐스트로 전환이 된 만큼 더 보다 깊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 뭐 최선 다할게요. 야, 소쿨하다. 건방지죠.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우리 이제 애청자들이 우리 이제 합독에 함께 책 읽어주시는 우리 팬클럽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맞죠, 뭐 저희가 억지로 만든 팬 제발 붙어 있어 주세요 이렇게. 네,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특히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많이 같이 써주시는데 한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금모 씨네요. 네. 네, 우리 조합원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 소개 프로그램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굳이 있다면 책을 읽읍시다 정도? 그렇다면 합독은 대중적 인기가 아닌 무엇을 목표로 제작되고 방송돼야 할까요? 그리고 핵심 타깃은 누구며 어떤 집단일까요? 영상에서 오디오로 변화되는 시점에 합독 제작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아요. 메시지 네. 이런 메시지 고맙고요.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았죠. 답글을. 네. 네,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목표에 항상 명징합니다. 보다 많은 청춘들이 좋은 책을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젊은 방송, 그게 팅커벨과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스마일. 네. 그렇게 써주셨네요. 네, 팅커벨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답글 단 거에 대해서? 답글만요? 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 이근모 씨 이님이 이렇게 써주신 거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에 애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좋고 근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책 소개 프로그램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라는 말씀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책 프로그램으로 팟캐스트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잘 못해서 인기가 그렇게 큰 인기를 못 얻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책에 관련해서 좀 멀리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책 소개 방송은 재미없을 거다. 근데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책 방송을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그 충성도가 정말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도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열심히 찾아 듣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빨간 책방이나 이동진 씨 그렇죠. 하시는 아니면 뭐 다른 타 방송국에서 하는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러니까 소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읽어주는 프로그램들 오디오북 같은 것도 요새는 많이 들으시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우리 싶었어요. 팅커벨에게 최초에 합정동 독서클럽을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청춘들이 특히 청년층이 더 많은 책을 읽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네.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어때요? 동의해요? 그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뭐 소수지만 우리와 함께 같이 책을 함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메시지를 많이들 주고 계시고 백석평전부터 시작해서 뭐 하루키 또 뭐 있을까요? 카잔타키스 네. 그다음에 아리랑도 네, 김산 네. 아리랑도 읽고. 리스본행 야간열차 네.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저희 10회 했는데 책 몇 권 했죠? 7권 했나? 7권. 아, 오늘이 10회째구나. 네. 근데 이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책 소개도 많이 했잖아요. 네. 한 주에 한 권씩 책 소개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호흡하고 계세요. 뭐 지난 시간에 박민규 책도 많이들 보셨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원일기보다 오래 하는 프로그램. 그러다 보면은 같이 호흡하고 언제든 편안하게 듣고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냥 오래 얇고 길게 가고 싶어요.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랑 그냥 소통하고 책 네. 읽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생기고 그럼요. 제가 재밌게 봤던 책을 같이 재밌게 네.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게 좋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늦게 청년이 되고 나서 뒤늦게 책 읽는 즐거움에 빠졌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뭐 사립 고등학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막 지하 독서실 이런 데다 애들 박아놓고 막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모의고사 같은 거 맨날 풀게 하고 그런 데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3 여름에 학교에서 지하 독서실에서 여름방학 때 부충 수업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또 조정래 선생의 또 태백산맥 아리랑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었던 거예요. 네. 또 태백산맥을 또 겁나게 열심히 읽었죠. 그 독서실에서 읽으면 또 그런 게 재밌어요. 4권쯤 봤을 땐가요? 정말 몰래 열심히 읽었죠. 또 태백산맥이 좀 야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전 안 봤어요. 얼마나 그 선 굵고 야한지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음. 와 손이 날라오는 거예요. 퍽 소리가 나게. 번개. 진짜. 네. 또 그때 또 야한 장면이었어 마치.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지구과학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지? 네가 지금 이런 거 읽을 때야? 그럼 뭘 읽을 때입니까? 고3 여름방학 때 네가 지금 이런 거 읽을 때야? 네, 아니 만화책도 보고 좀 그런 걸 봐야지 사람이 성장하고 그러지. 태백산맥 보고 있는데. 심지어. 네.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또 그걸 얘기해요? 밝혀주세요. 방금 얘기했잖아 지구과학 선생님. 어느 학교라고요? 선생님 선생님도 서울대 나왔어요. 맞아. 아, 서울대 나오셨어요? 네, 서울대 천문학과 나오신 분인데 맞아. 저희 좀 이따 서울대 얘기할 거니까. 네. 참 그분도 인생에 곡절이 많으신 분이라 아무튼 그 뒤로 태백산맥 뺏기고 나서 대학 가서 다시 태백산맥 보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땐 숨어서 보는 책이 정말 그렇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크고 나서 보는 책은 머리 안 쓰고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책 보는 게 좋은데 어릴 때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저는 모습은 네. 명징해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더 좋은 책들을 함께 봤으면 하는 즐거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세상은 넓고 책은 더 전 그거 많다. 안 할 거예요. 우리 이거 앞으로 구호로 막 외치자. 저는 안 할 거예요. 예. 아무튼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제 시작에 앞서서 네.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근데 책 소개하기 전에 한 10분 떠들었네요. 팟캐스트 방송이 길어도 돼요. 네. 우리 무엇보다 편성도 안 돼 있어서 아 맞아. 저희 자유롭게 그냥 올릴 올리고 거예요. 싶을 때. 네. 그래도 근데 금요일에 금요일 날 올리면은- 오후에 올릴 거예요. 네,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목요일이 오다 보니까 네. 제가 열심히 빠르게 제가 아. 방송을 2개를 하잖아요. TV 프로그램 제작 2개와 팟캐스트 하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사람들 방송인데 잠은 언제 자니?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 사적인 얘기 한 사리사욕 채우지 팍팍 채우겠습니다. 아무튼 네. 책 소개 이번 주 책도 좀 이야기를 해야죠. 네 이번 주 책 김종훈 기자가 소개해 주셔야죠. 네 지난주에 네. 제 글을 읽는 바람에 아 근데 그것도 김종훈 팬덤이 많이들 반응을 김종훈 해서 잘한다. 맨날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네. 예, 싫은 소리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간략한 책 소개는 어떤 네. 책일까요? 제목은 결혼을 허하노니 마오쩌둥을 외워라. 생활 문서로 보는 중국 100년입니다. 쉬 쌈빈이라는 네. 중국 작가가 지었어요. 제목이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허하노니 마오쩌둥을 외워라. 이 결혼과 마오쩌둥이 네. 상당히 지금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제 늦은 밤에 걷다가 인문학 전문 서적에 들어가가지고 제목이 너무 섹시해가지고 샀어요. 아직 다 보진 못했고 네. 제가 또 중국 역사 관련해서 선 굵은 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 굵은 거 참 좋아하시네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기록 관련해가지고 이런 풀이한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지은이가 쉬산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명함에 적힌 직함은 옛 종이를 모으는 영감으로 중국 최초로 증서와 문서 수집에 노력을 기울인 민간 수집가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개인 기록들을 모아서 중국 역사를 현대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마오쩌둥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 속에서 뭐 결혼 제도라든지 일반 중국의 기본적인 문화 생활에 대해서 다룬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럼 소프트하게. 결혼제도에만 관해서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렇죠. 제목을 그렇게 제목을 뽑은 그렇게 뽑은 건가 거죠. 여러 문서가 있어요. 뭐 우편이라든지 철도, 봐요? 네. 뭐 이 정치, 외국 학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오쩌둥이 중심이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중국 현대사를 다룬 위안화 모엔 작품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때 참고 서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런 굉장히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소프트하게 어느 페이지를 보더라도 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요즘에 지대너비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 우리 경쟁 팟캐스트죠. 가벼운 인문학 책 정도로.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보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값은 좀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예, 23,000원.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컬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재생 용지로 그런가? 만들었는데. 네, 요거 네. 쉬 제목 한 쌈빈. 번 더. 예, 결혼을 허하노니 마오쩌둥을 외워라. 왜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말을 못해? 아무튼 이 책, 네. 네, 언젠가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중국 현대사를 다룰 때 같이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네, 근데 우리가 팟캐스트로 전환한 첫 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행 방식에 있어서 네. 조금 변화를 좀 취했죠. 좀 네,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둘 다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한 사람은 진행을 하는 느낌으로 하고, 그러니까 받아주는 느낌? 그리고 한 사람이 아예 책 한 권을 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집중도도 높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꾸 얘기를 나눠서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꾸준히 하기로. 그래서 이번 주는 김종훈 기자가 맡을 거고요. 다음 주 책은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찌 보면은 진행자가 완전히 1인 네. 방송식으로 진행을 쭉 하게 되고 나머지 분은 가볍게 네. 열심히 그러니까 준비해서 그날 방송을 망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냥 엉망 뒤집어 쓰는 걸로. 그래서 엄청 부담을 가져서 1회를 네. 누구를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네. 네. 김승옥입니다. 감히 김승옥을 네. 꺼내 들었어요. 감히. 김승옥. 네. 네, 이거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완전 부담이 돼요. 근데 준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김승옥은 네. 솔직히 김승옥 굳이 김승옥을 그러니까 김승옥은 평상시에 술자리에서 얘기해도 밤새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김승호 빠입니다. 저렴한 단어. 근데 좋아하신다고 얘기는 전부터 들었어서 네. 오늘 가져오신 책 제목이 뭡니까? 네, 내가 훔친 여름이에요. 아 제목이 너무 좋아요. 야, 훔쳐야죠 그냥. 네, 훔친 여름. 제목이 참 좋죠. 네. 김승옥의 대표작은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대표작이 무진기행이잖아요. 솔직히 무진기행. 이야기하면 무진기행 워낙 대단한 작품이라 그 뒤로 뭐 서울의 달빛 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 1964년 겨울 생명연습, 그렇죠. 생명연수도 많아가지고 환상수첩. 환상수첩도 좋고요. 제가 여러 뭐 강변부인도 있고 아,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내가 훔친 여름을 선정을 해왔어요. 네 이유가요? 일단은 무진기행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읽었고 그거 하려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서 부담을 빼놓고 오셨나 봐요. 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더 큰데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김승옥이 1960년대 쓴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저는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책 안에 명징하게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특히 제가 이 책을 정리할 때 내가 훔친 여름을 정리할 때 항상 쓰는 말이 척과 채예요. 이 척과 채, 뭐뭐 인척하고 뭐뭐 인체하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김승옥의 네. 정말 강경한 메시지. 이게 바로 내가 훔친 여름을 고른 이유고요. 네. 예, 물론 많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보통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자기를 투영해서 글을 많이 쓰잖아요. 주인공을 내세울 때. 다 자기 얘기인데 아닌 척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번 여러 작품들 속에서 특히 저는 청년 김승옥의 모습을 이 내가 훔친 여름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김승옥 씨 소설 보다 보면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염세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시니컬하고 사람이 허무주의자 네. 그런 느낌이 크게 드는 분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동의해요. 그게 시대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작가의 연표별로 봤을 때 차이가 있긴 한데 특히 내가 훔친 여름은 정말 그 시니컬함에 세상에 대한 뭐 염세적인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기의 허세도 좀 있고 네, 허세. 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여성 있어요. 네. 편력. 네. 그래서 중편, 특히 중편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언제든 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250여 페이지밖에 안 되죠. 네. 네, 금방 읽을 수 있도록 네, 내가 훔친 여름을 구했습니다. 근데 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책 구하기 쉽진 않더라고요. 네, 쉽진 않아요. 저희도 2권 한 번에 샀는데 그 구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2권을 살 수가 없어서 나눠서 샀죠. 그렇죠. 여기저기 네.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근데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서점마다 한 권씩은 있어요. 네, 한 권은 있어요. 문제는 한 권씩만 있어서 그렇죠. 네, 오늘 작품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김승옥 소설 내가 훔친 여름. 네,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문학동네에서 전집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거 내가 훔친 여름 처음 봤어요. 김승옥 소설. 네. 다른 건 봤는데 이건 처음인데 네. 전집이면 신경을 정말 많이 썼을 텐데 오타가 많더라고요. 오타가 그래서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실망해가지고 가서 바꿔달라고 얘기할까 막 그랬는데 46페이지에도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게 아닐 주인 할머니까? 라는 오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상상도 못할 못하는 게 아닐 주인 할머니까? 아,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주인 잘못 할머니라는 들어갔네요. 단어 들어가면 안 돼요. 상상도 못할. 네. 일단은 근데 우리가 내가 훔친 여름을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가 김승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승옥 씨 얘기 하기 시작하면 1시간 훌쩍 갈 텐데. 빨리 해주세요. 저 이거 김승옥 씨 얘기 너무 재밌어서 듣고 싶었어요. 뭐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어디서 태어나고 뭐 이런 프로필 일단 간단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네. 있어야겠죠. 이 부분은 우리 팅커벨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요? 저 네. 준비 안 했는데 일단 그냥 작가 연보를 그럼 살짝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김승옥 씨는 1941년생이시고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셨대요. 음흠. 그리고 엘리트셨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엘리트라서 책들이 다 이런 그 엘리트의 그 염세적인 느낌, 시니컬함 네. 그런 게 묻어났나 봐. 네. 그러니까 1945년에 귀국하셨고요. 오사카에서 출생했지만 순천에서 성장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순천이 무진기행의 배경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분 쓰신 책들 거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순천 그렇죠. 쪽이잖아요. 순천 여수. 그리고 순천 고등학교 다니셨고요. 서울대
네, 인류대죠.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났던 해인 1960년에 대학에 입학하셔서요. 4.19 세대로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1962년에 단편 생명연습, 유명하죠, 이 책도. 이게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등단을 하셨고요. 같은 해에 김현, 최아림 씨하고 더불어서 동인지 산문시대를 창간하셨습니다. 이 동인지의 건과 환상수첩, 저 환상수첩 정말 좋아하는 소설인데 이거 발표하시면서 본격적인 문단 활동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뭐 무진기행도 그렇고 서울 64년 겨울도 그렇고 유명한 책들이 많죠. 네. 소설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절필하셨어요. 그렇죠. 그 절필하신 시기가 언제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로 네. 절필을 했어요. 절필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네.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김승옥이 1960년대 20대 초반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혜성처럼 등장한 작품이 바로 생명연습. 네, 대단하죠. 이때도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 1962년도에 생명연습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바로 환상수첩이 바로 나오고 건이 나오고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가 나오고 이 단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정점을 찍은 게 바로 1964년도에 무진기행입니다. 천재. 이 작가들이 네. 그리고 나서 1964년 그 서울 겨울이 나오고 나서 네. 이제 당시 60년대 이 정말 김승옥이 나타나고 나서 이 일화가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 김훈과 관련된. 김훈 네, 선생님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김훈 아버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김훈 아버님도 네. 작가 김훈의 아버지도 유명한 기자이자 네. 동시에 소설가였잖아요. 몰라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김훈이 바다의 기별이라는 책에서 네. 이번에 지금 이 라면을 끓이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실은 내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김훈 아버지도 김훈처럼 김훈이 어떻게 보면 김훈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은 거죠.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작가로 들어선 건데 김훈이 라면을 끓이며에서 광야를 달리는 말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김구 선생의 비서 역할도 맡고 이런 정말 항일 운동까지 하셨던 분인데 집안이 대단한 심지어 선이 엄청 굵어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책 45페이지에 라면을 끓이며입니다. 70년대의 기라성 같은 청년 작가 김승옥이 단편 소설 무진기행을 발표했을 때 아버진 문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들은 모두 김승옥이라는 벼락에 맞아서 넋이 빠진 상태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김승옥이라고 아니? 몰라. 본 적이 없어. 글만 읽었지. 그들은 김승옥이라는 녀석의 놀라움을 밤새 이야기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새벽에 아버진 이제 우리들 시대는 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식은 안주를 연탄 아궁이에 데워서 가져드렸다. 아침에 아버지의 친구들은 나에게 용돈을 몇 푼씩 주고 돌아갔다. 그때 그러면 김훈 선생이 어렸을 때였나? 그렇죠. 그때 어릴 때 김훈이 네. 작가 김훈이 아버지의 뭐 술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작가가 된 아버지 무협지로 어느 정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된 김훈 씨 아버님은 무협지를 무협지도 쓰셨어요? 쓰셨어요. 네. 네. 그런 회자가 된 그런 모습들을 무협지, 그러니까 무협지로 어느 정도 세간에 많이 알려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문인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있는데 정말 오열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청년 김승옥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맛본 거예요. 좌절이구나. 하긴 새파란 것이 그렇죠. 20대인데 네. 나와가지고 20대 초반에 애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무진기행이란 소설을 써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놓을 때마다 막 환장할 소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 네. 시작한 건 그 절필관에서였는데 이 얘기랑 관련이 있는 관련이 건가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정말 이렇게 20대 1960년대를 흔든 김승옥이 막 연이어 팍팍 다 터지잖아요. 네. 기대감이 엄청 났잖아요. 그런데 점점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유신과 맞물려서 특히 김승옥이 아버님이 네. 여순 사건으로 돌아가셨단 네,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 관련된 이야기들 여순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유신이 들어가고 특히 1980년대 결정적인 계기가 1980년대 뭐가 있었죠? 광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군부가 들어서고
아, 그래서 활동을 그 하다가 전두환 때 그 신군부 쿠데타의 절망에서 네.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그 먼지의 방울 중단했다는 얘기가 연재를 있네요. 중단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절필을 선언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다. 그 뒤로 하나님의 계시를 네.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절필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까지는 한 근 20-30년은 거의 활동을, 그러니까 물론 학교 활동이나 그러니까 세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회 활동을 한 건 맞는데 글을 중단하신 글을 거네요.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 절필로. 근데 1960년대까지 글을 쭉 쓰다가 1970년대 이상문학상 1기 때 네. 1회 당선작이잖아요. 아, 김승옥이.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시에 김승옥 선생이 김승옥을 내정을 해놓고 이상문학상이 만들어진 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뭐 물론 확답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아, 안 되는 물론. 거 아니에요. 내정자가 근데- 있는 문학상이 근데 있으면 어떡해요. 서울달빛 영장이 네. 이것도 원래 영장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이어지는 그 제 글이었잖아요. 아, 근데 끝내지 근데 이것도 않으셨어요? 호텔에서 안 감금시켜놓고 글 쓴 거란 말이에요. 아, 누가요? 이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어령 선생이 예. 너무 재능이 아깝다고 아, 감금 상태로 감금 글을 상태에서 써내라? 글을 써서 만든 게 이 서울달빛 영장이에요. 아, 근데 도저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다 만 거를 냈는데도 근데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 1회 대상을 받은 거죠. 그럼 정말 내정자셨나?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바로 1970년에 바로 들어서서 1977년이구나. 77년에 네. 받으셨네요. 1977년. 그러니까 김성욱 선생이 단편으로 워낙 유명해지고 이제 중편으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자기의 무진경이 영화화됐단 말이에요. 영화화되고 나서 그때 작가로 참여하고 네. 이어서 네. 감독까지 했어요. 이게 197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 그러니까 네. 몰랐었어요. 그 영자의 전성시대 시나리오를 그렇죠. 김승욱 씨가 네. 쓰신 거였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영자의 전성시대 보려고요. 있어요? 아, 그게 VOD 그 네.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아.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 대여가 돼요. 아, 근데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려고. 좋다. 보고 싶어요. 네. 실제로 전 보진 못했고 이런 활동들만 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1년의 활동들이 그러니까 작가 생활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도 되고 영화 감독까지 하고 이게 1970년대 쭉 이어진 거예요. 근데 당신 스스로 어떤 인터뷰에서 밝히시기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작가로서 이렇게 상을 받았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영화도 하고 이렇게 했다. 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영화를 할 정도의 재능이면 우린 그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김승옥이란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한번 글을 써봐라 해서 감금으로 아, 해가지고 그게 서울의 달빛 영장이에요. 음, 근데 이것도 쓰다 말았죠. 1977년에 이 소설이 나오고 나서 완전 또 네. 난리가 났죠. 왜요? 또 다 김승옥이 돌아왔다. 아, 이 이미 소설을 이 대단한가 전부터 봐요. 70년대로 들어서부터는 글을 많이 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썼는데 또 안 되고 1980년대 또 신군부가 들어서고 네. 검열이 또 더 심해지고 이러니까 아예 절필 선언을 하고 지금은 그럼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순천에 김승옥 문학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에 집필실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건강이 안 보니 좋으셨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말씀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다 보니까 그래서 김성욱 문학관에서 자기 이제 글을 쓰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으니까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책도 내셨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데 네, 김승옥 문학관에서 김승옥 씨가 집필 중이시라고요? 네 거기에 김성욱 네. 문학관에 보면은 김승옥 선생이 머무는 네. 언제든 오셔서 머물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아 근데 생전에 계신 분의 문학관에 그분이 있다는 거 너무 놀랍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관광객들이 재밌다. 운이 좋으면은 김승옥 씨를 만나겠네요? 만날 수 있어요. 아 저도 가고 싶다. 저는 운이 나빠서 두 네. 번 갔었는데 네. 다 못 뵀죠. 아 두 번 다. 사진만 남기고 왔습니다. 아, 저는 김승옥 문학관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언젠가 기회가 또 오겠죠. 네. 네. 나중에 갈 수 있겠죠. 그럼요. 김승옥 선생 그때 계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해 놓을게요. 뭐든지. 팅커벨이 간다. 그 요새는 그러면 지금 책 안 쓰고 계신 거죠? 네, 내가 그렇게 알고 만난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네,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정말 저는 그냥 초신성, 기라성 이런 네. 말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이상의 표현이 없어요.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1960년대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감수성의 혁명이요? 네, 기가 막히죠. 네. 네, 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김승옥이 60년대를 대표하는 수준에만 그치진 않는다고 봐요. 말 그대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요. 그리고 지금 안타깝다고 말은 했지만 무진기행 한 편만 있어도 저는 제가 만약에 글을 쓴 사람이면 무진기행 하나만 쓰고도 난 이제 됐다고 그럼요. 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절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뤘는데 네. 저는 김승옥, 문채, 김은 못지않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네. 필사를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무진기행 필사를 네. 필사 많이 하셨다. 필사 많이야. 필사는 참 열심히 하는데. 네, 필사는 참 열심히 하는데 네. 그래서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절필을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네. 1980년대 이후에 완전 절필을 선언하고 나서 활동을 안 하고 계셨죠. 네. 네. 아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김승옥 선생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나서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제 여순 사건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불문과에 어쨌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서울대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과외 활동이잖아요.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과외 활동하거나 김성국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과외 활동을 했는데 그 집이 심지어 그 집 들어갔는데도 그 집도 어려운 집이에요. 과외 활동하는 들어간 집이. 과외를 하러 네. 갔는 돈을 네. 벌러 갔는데 어려워서 네. 재능이 너무 정말 신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원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김승국 선생에게 그림 그리는 재능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시사 만화가로 활동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일보에 그때 한국일보가 만든 신문 중에 하나가 서울경제신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화를 그렸어요. 시사 만화를. 잘하는 게 많은 분이 네. 있네요. 그렇게 해서 등록금 마련을 하고 참 재밌죠. 우리로 치면 만평을 그린 거예요. 대학생이. 아 대학생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에 네. 들어가는 그 촌철살인의 문구 그렇죠. 하나를 집어넣는 능력까지 있었으니. 네. 당시에 네. 필명을 또 사용을 했어요. 시대가 뭐 워낙 뭐 암흑기다 보니까 김이구라는 필명을 쓰면서 이게 바로 순천 당신의 고향집 집 주소 네. 29번지. 아 29번지라 이구에. 그래서 김이구라는 필명을 사용함으로써 네. 만화 작가로서 처음에 시대에 알려졌습니다. 재밌죠? 김승옥이 만화 작가로.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네, 참 다재다능합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영화 감독까지 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그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그렇죠. 거. 그런 재능이 정말 네. 정말 넘쳤던 사람이에요. 네. 그게 나중에 무진갱의 안개라는 영화로 나오고 본인 스스로는 김동인의 감자를 네. 영화에서 감독이 되고 네. 그 뒤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자의 전성시대 네. 시나리오 작가까지 하고 그 대단하시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 잘하셨을까요? 그 영화들 본 적 있어요? 아니 혹시? 없어요. 저 영자의 전성시대가 살짝 기억나는데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감독은 다른 분이시겠죠. 근데 저는 그거 볼 때 재밌었던 게 그 내용 때문에 재밌었어요. 그 스토리. 그러니까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당시 젊은이들 얘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 봤는데 그게 김승옥 시나리오라는 거 오늘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련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승옥의 작품이 전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대가 지나도 촌스럽지가 않고 그 세련미가 클래시컬이 네. 끝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초창기 작품들 보면 그거 같아. 그러니까 그 나이에 겪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하루키도 그렇잖아요. 네. 그 나이에 동시대에 겪는 그런 고민이라던가 허무라던가 그래서 되게 네, 시대상을 다시 계속 읽히는 게 아닐까? 적절하게 반영을 했고 그 시대의 네. 이야기, 그 당시의 청춘들의 고민 음. 이런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짚어냈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지금 비틀즈 음악을 그 당시에 들었을 때와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오늘 할 책에도 보면 그 학교 얘기라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벌, 그러니까 네. 정말 학벌이죠. 학벌 얘기, 뭔가 그 가난에 관한 얘기. 지금 우리 세대가 겪는 거랑 똑같은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읽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 해주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요. 아 일단은 작가 김승옥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할 게 많지만 네, 책 이야기 좀 해야죠. 네, 이제 책 얘기 해주세요. 죄송해요. 내가 훔친 여름. 내가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진짜.
나 밤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밤새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우리 진짜 공개 방송할 때 네. 모셔야 돼요. 아, 와주실까요? 김성우 마니아들. 김성우 선생은 우리가 순천으로 뵈러 가야죠. 네. 일단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내가 훔친 여름. 네. 근데 이것도 배경은 무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천? 네, 순천. 근데 김성우 선생께서 무진이라는 건 없어요. 네. 엄밀히 이야기하면 무진이라는 거 없는데 김성우 선생이 스스로 그 장소 이름을 무진이라고 만들었죠. 네, 그래서 순천에 가면 갈대숲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다리 이름도 무진다리? 무진교. 무진교. 무진다리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다. 무진교. 네, 무진교죠. 그 이렇게 순천 갈대숲을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무진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967년에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김승옥의 중편 소설인데 배경은 무진이에요. 네. 지금으로 치면 순천이죠. 네. 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네. 이창수와 바로 장영일이라는 친구인데 한 명은 서울대 학생을 사칭하고 있는 젊은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장영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 이창수는 실제 서울대생입니다. 이 둘이 순천, 그러니까 김승옥식으로 풀자면 무진에 가서 서로 만나서 서로의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게 바로 이 내가 훔친 여름의 전반적인 줄거리인 겁니다. 네. 네. 일단은 근데 우리가 이 점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김승옥 스스로가 무진이라는 이름을 그 순천 대신에 쓰고 있잖아요. 네. 무진 뭐죠? 무진기행의 무진이 그렇죠. 안개의 도시? 안개의 도시죠. 안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진이란 말을 실제로 순천에 가면 안개가 많이 자욱하고요. 네. 순천만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향인 무진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주된 서술 구조로 잡고 있어요.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쨌든 두 사람입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짜 서울대생인 장영일과 그리고 진짜 서울대생인 이창수의 이야기인데 장영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서울대 배지를 달고 다녀요. 실제 서울대생처럼 행동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서울 법대생으로 상당하죠. 그런데 이창수 같은 경우는 시골로 내려와서 실제 서울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울대생처럼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낙오했으니까. 그렇죠. 아웃사이더가 한마디로 됐잖아요. 루저죠. 네. 네, 나중에 얘기하면 알겠지만 루저가 돼가지고 낙향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서울대생이었는데도 서울대생처럼 행동을 못하는 루저. 음. 그런데 이 장영일이가 어느 날 갑자기 루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창수에게 찾아와요. 스스로 내가 중학교 때 친구였다. 그때 별명이 뭐였죠? 꽃각시. 꽃각시야 이러면서 찾아와요.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찾아와서 친한 친구였던 듯이 이런 척을 해요. 그러면서 밥까지 얻어먹으려고 하죠. 네. 근데 이창수 같은 경우는 이 서울대 물리대에 입학했던 이 이창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어쨌든 쫓겨듯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서울대라는 곳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낄 자리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 사이에서 나름 순천에서 수재라고 불리던 이 친구가 전혀 자리매김을 못했어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창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기소침한 상태였고 그런 어정쩡한 대학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교수님 인세 2만 원을 훔쳐서 5번째 학기에 등록을 안 하고 네. 그냥 낙향. 여기서 그렇죠. 낙향하죠. 낙향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또 다른 이야기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가짜 서울대생과 진짜 서울대생의 만남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발전해 나가요. 그게 뭐냐? 이창수가 가짜 대학생 장영일을 만나서 스스로 자신의 소극성과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서울대생이 가짜 서울대생을 만나가지고 네. 뭔가 자신의 변화를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이 여름에 떠난 무전여행이라는 거죠. 네. 무전여행을 영일이가 창수에게 말을 하고 그냥 정말 갑작스레 그 다음날 특별한 계획도 없이 떠나요. 어디로? 옆 동네인 여수로. 네. 그리고 그 여수에 가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여행이었지만 이창수 스스로
뭔가 루저의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닫고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여수에서 일어나는 강씨 집안과의 일화 네. 이런 것들이 전체의 큰 소설 속에서의 처음에 이창수가 영일이를 만났을 때의 일부적인 느낌, 그리고 여행 가서 강씨 집안에서의 만나서 네. 새로운 어떤 여자들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2부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학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인생은 척해야 된다는, 네. 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굉장히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종의 성장 소설이 아닐까 하는 그런 평을 한번 해봅니다. 간략한 소개. 네, 어때요? 됐나요? 귀에 쏙쏙 네. 박혀요? 지금 쏙쏙 박히려고 애쓰고 있어요. 애써 주십시오. 네, 애써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어쨌든 두 네. 청년이 만나서 여행 가는 게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이 네. 과정 속에서 뭐 성장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네. 여러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하나 한번 장면 한번 풀어봅시다. 짚어가면서 하면 네,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장면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첫 장면에서 그 영일이가 창수를 보러, 집에 있던 창수를 만나러 오잖아요. 네. 어렸을 적 친구였다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친구 노릇을 해요. 밥까지 얻어먹고. 근데 처음에 이 창수는 영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서울대 배지를 보기 전까지. 뭐 이런 거지 같은 녀석 속에 해가지고 사기 행세, 사기꾼이다. 네, 사기 행사, 그리고 얼굴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네.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등판까지 있고, 옷은 꼬지지하고 땀 냄새 나고, 얼굴도 되게 크고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요. 그런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런 불신을 한 번에 꺾는 게 바로 서울대학교 배지입니다. 이 순간 뭔가 창수에게 이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싹 무너져 내려요. 가졌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진짜 서울대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고, 내가 서울대에서 밀려났잖아요. 네. 창수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창수가 엄밀히 따지면 서울대에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국의 각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수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서울대잖아요. 다 잘난 행세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순천에선 최고로 잘했던 친구인데 서울대에 가니까 막상 자기가 낄 자리가 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수재에서 열등생이 된 열등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늘 의기소침한 상태였고, 어정쩡한 대학 생활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연애를 하는데도 60원이 없어서 6원이었나요? 네. 4원이었을 거예요. 네. 4원. 그 돈이 없어서 편지를 안 썼다는 이상한 이야기라고. 네. 진짜 상실의 시대의 와타나베 같은 느낌이 나요. 굉장히 소쿨하는 척하고. 근데는 그 서울대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시골집에 내려와 지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가짜 서울대생을 만난 거죠. 그런데 둘이서 여행을 떠나죠. 네. 무전 여행을 순천에서, 그것도 여수로 갑니다. 네, 여수로 가게 돼서 말 그대로 정말 무전 여행을 가요. 돈이 하나도 없이. 기차에서 겪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기차에서 여대생을 꼬시는 장면들, 실제로, 그리고 여수에 가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일화들, 한 집안과의, 강씨 집안과의 일화들, 그리고 결국엔 다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다시 거기서 이렇게 여수에서의 일정들이 마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돼요. 네. 설명이 그냥 근데 이 때문에 저는 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 담겨있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데, 그냥 한편으로는 성장 소설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이런 책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생각 저는 하거든요. 네. 이것도 저 하루키 상실의 시대도 성장 소설 같다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소설들 중에 그러니까 20대 초반 얘기들이 나오면 항상 허무나 염세주의자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 자체가 성장 소설이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 소설이 아니라거나 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책을 봐도 그런 생각해요. 다 성장 소설 같다. 그렇죠. 요즘에 네. 오베라는 남자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 소설이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잖아요. 그것도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게 성장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컸다고 다 큰 게 아니니까 모두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우리도? 네. 저는
한 인간이 변해가는 모습 자체를 네. 그린 게 바로 성장 소설의 모습 아닐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척과 채하는 두 인간이 만나서 네. 진짜 서울대생과 가짜 서울대생이 만나서 서로를 음. 굉장히 염세적인 어떤 방향이든 변해가고 있는 거. 음. 이 과정. 이게 바로 저는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 가짜 서울대생이 확실한지에 관한 얘기는 없잖아요. 안 나오죠. 그냥 창수가 짐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생각했거든요. 진짜 서울대생 아닐까? 창수의 그냥 짐작일 뿐이고 이 친구, 그러니까 영일이 그러니까 창수는 가짜 서울대생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영일이가 사실은 진짜 서울대생일 수도 있죠.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없었으니까. 네. 있는데 창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거지. 근데 그 요소들은 계속 네. 보여주잖아요. 네. 서울대 법대 배지, 물리대 배지, 그거 미대 허리띠에 배지, 달고 허리띠에 다니죠. 달고 다니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리고 그 요소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네. 법대생들은 네. 이야기를 할 때 법률 용어. 법률 용어를 막 많이 들이대는데 사용한다. 특히 우리 지금 팅커벨은 잘 알잖아요. 로벤저스 하면서 네. 우리 변호사들이 변호사님들이니까 이제 용어를 그런 걸 많이 쓰시죠. 모르는 네, 용어를. 실제로 그걸 네. 우리 막 풀어주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관뒀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학교를 안 다닌 네. 거죠. 근데 그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저는 일어통역과를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다녔는데 그 일어통역과를 다니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그렇게 일어를 섞어서 써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책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기서 그 영일이가 자기가 법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법률 용어를 하나도 안 쓰는 걸 보고 이 창수가 얘는 분명히 사기꾼이다. 가짜 대학생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맞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책 다 읽고 나선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 영일이라는 애가 사실 법대 다니는 친구가 맞는데 이건 그냥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더 법대 다니는 친구가 맞는데 이 친구도 뭔가 그 서울대 법대라는 데 염증을 느끼고 나와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약간 네. 좀 여기서 결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네. 법대생인 건 저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고신지 지랄인지를 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 김종훈 기자의 워딩이 아니고요. 여기 예, 책에 책에서, 나오는 네. 말이에요. 책에서 네. 영일이가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단 고신지 말이에요. 지랄인지. 고신지 지랄인지 때문에 치질까지 네.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네. 제가 볼 때 법대를 네. 다녔어요. 다녔는데. 서울대가 아니야. 아, 다른 법대.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 셜록 저리 가라네요. 짠. 추리력. 아 이거 방송이었으면 엄지손가락 딱 보여주는데 다행인지 얼마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글인 게 네. 독자로 하여금 이런 생각들과 추측을 계속해서 하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원래 이게 지금 중편이지만 최초에 김승옥 씨가 집필을 할 때 이거는 여수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무전여행을 다니니까. 무전여행을 다니면서 네.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냥 툭 끊겨요. 여수에서 뚝. 여수에서 툭 끊겨. 순천 바로 옆인 여수에서 툭 끊겨요. 네. 원래대로 하면 그 옆에 통영도 가야 되고 네. 광주도 올라가야 아, 되고 그게 해야 원래 되는데.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설이 있어요. 아, 여기 책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그냥 없잖아요. 바로 여수에 가기만 했지 어디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리 먹을 때 좋은 요리 먹을 때 네. 본 요리 먹고 네. 후식까지 딱 가야 되는데 이거는 네. 갑자기 요리 나오다가 한 정씩 먹다가 툭 끊긴 느낌은 나요. 아, 그런가? 네, 워낙 근데 소를 묵직하기 때문에 뭐 끊겨도 그러려니 하는데 네. 아무튼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주요 문장을 통해서 이 소설을 저는 다시 한번 복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소설이 왜 좋고 수많은 김성옥의 소설 중에 제가 왜 내가 훔친 여름을 골랐는지 네. 일단은 이 소설 속에서 저는 서울대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주된 이야기가 서울대 생인 척하는 학벌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왜 창수가 서울대를 떠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야 되잖아요. 네. 17쪽이 있어요. 이 네. 개정판 17쪽입니다. 내가 훔친 여름 17쪽 책에서 나의 겨울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들은 거의 모두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라나면서 어른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온 동물들이다. 여기서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동물은 사랑만 받고 자라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착각하게 되고 한편 작은 꾸지람에도 셀쭉해지며 작은 비난에도 깊고 험악한 절망의 회오리 바람이 소리를 들어버리는 법이니까. 서울대 학생들 쳐놓고 전국 방방곡곡 어느 작은 귀퉁이에서라도 어렸을 적부터 반장 한 번 안 해보거나 1등 한 번 안 해본 양반이 없다. 따라서 어른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보지 않은 녀석이 없다는 말씀이다. 맞는 그렇죠.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갔는데 다 그렇게 사랑과 기대를 받아 보았으며 어릴 적부터 반장으로만 지냈으며 항상 1등이고 항상 똘똘한 놈이란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인 데가 서울대인데 거기서 또 열등생이 생긴다는 게 네. 항상 그런 그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던 사람이 거기 가면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응할 수 없는 거지. 네. 저는 서울대를 항상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못 가본 사람으로서 저 열등의식을 항상 갖고 네. 살았는데 네. 예, 또 가본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주변에 서울대 나온 그 네.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도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자기가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친한 분이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 저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희 아빠도 그렇고 거기에서 너무 루저였던 거예요. 그 집단에서 물론 우리 나라에서 가장 대단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지만 엘리트들만 모여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너무 열등했기 때문에 그게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놀랍죠. 하지만 느껴보고 싶은데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제발요. 아무튼 네. 예, 그래요. 거기서 일단 적응을 못해서 창수가 무진으로 내려오죠. 근데 네. 단순히 이거는 켜켜이 쌓인 감정 때문에 5번째 학기에 등록을 안 한 거지만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 교수님의 얘기해주세요. 네. 교수님이 또 지나가다가 당시에는 교수님이 뭐 집필 활동을 해가지고 네. 인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2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우리 지나가는 창수를 보고 교수님이 불러요.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렇죠. 어디 가서 출판사 가서 돈을 받아와라. 네. 근데 우리의 창수는 그 돈을 들고 도망가. 그 돈을 들고 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남쪽으로 없는 튀어.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제가 되게 마음 아팠던 부분인데 연애를 했는데 네. 연애하던 여자애랑 돈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차이고 그러니까 차였다고 해야 그렇죠. 맞겠죠? 차였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스스로 네. 돈 이야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네. 계속. 너무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없는 데다 자긴 서울대에서 열등한 인간이고 돈도 없고 여자친구한테 돈이 없단 말을 못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여자하고 잘 하고 싶은데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를 못 만난 건데 그 여자는 그걸 이해도 못하고 자기를 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자는 그래서 편지라도 쓸 수 있지 않냐 했더니 네. 심지어 그 네. 편지를 붙일 네, 돈이 없었죠. 돈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학교에 적응도 네, 못하고 자기가 루저라는 사실을 속상해하고 있는데 때마침 교수님이 2만 원.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 큰 돈이 있었던 네. 거야. 그래서 그 분노와 뭔가 자기 안에 있던 걸 사귀지 못하고 그 돈을 들고 도망가 버린 거죠. 남쪽으로 튀어버리죠, 순천으로 고향으로. 갔죠. 그런데 더 재밌는 점은 그렇게 마음을 학교에서 그렇게 불편했던 2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돈을 훔치고 떠나고 교정을 바라보는데 그 교정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교수님한테 편지를 쓰려고 해요. 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네, 근데 안 됐죠. 그렇죠. 못 썼죠. 그래서 막 우주의 원리를 알고 있냐 철학적으로 쓰고. 마음속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고백하려고 했던 건데 써지는 내용은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끄럽지 않은 내용을 쓰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네. 진짜 서울대생다운 네, 그런 그런 편지를 붙이고 싶었던 그런 걸 쓰고 거지.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과 허울이지 허울, 네. 허영, 허세. 이 간극이 계속 네. 창수의 마음속에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순천으로, 그러니까 무진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도 중학교 동창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 그 중학교 동창들이 이 창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계속 막 이렇게 띄워줬던 거잖아요.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네.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야, 창수 봐라, 음. 창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학교 동창들도 오랜만에 음. 그 가는 무진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만났으니까 음. 걔네들이 야, 창수 이러니까 또 어깨에 학교에서 힘들어. 쫓겨나서 나온 애인데 힘이 쫙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진에서의 그런 근데 무진에 돌아왔더니 자기의 고향집은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인데 뭔가 경제력이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방에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인 할머니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랑 그 작은 방을 같이 쓰니까 그 얘기하면서 자기는 코를 움켜쥐고 잔다. 밤에는 토할 것 같은 냄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죠. 그런 우울함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 첫 장면에서 영일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기꾼인 줄 알았던 영일이의 가슴에 서울대 법대 배지가 있는 걸 보고
야, 묘한 동질감이 네. 그리고 자기의 사라졌던 그 자존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일이 서울대생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확언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책 내용 속에서. 그런데 재밌는 점은 영일이가 네. 창수를 처음에 만나러 왔을 때 배가 상당히 고팠었잖아요. 근데 창수의 생각은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 건데 창수의 생각은 얘를 딱 보자마자 사기꾼인 것 같고 근데 서울대 배치 때문에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영일의 몸에서 채취가 네, 냄새가 많이 너무 나죠. 많이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씻으러 가자고. 내과에 씻으러 가자고. 네. 근데 영일이는 그럴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었던 거예요. 음. 내과로 씻으러 가요.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요. 씻으러 갔죠. 네 씻으러 가서 둘의 다시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러면서 네. 그때 이제 영일이가 제안을 하죠. 우리 무전 여행이라도 한번 떠나. 아, 맞아. 네. 네. 근데 이 무전 여행이 창수는 영일에게 말을 하죠. 아 설마 얘가 정말 무전 여행이라도 돈이 없을까?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 무전 여행을 떠나는데 실제로 돈이 없죠. 정말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1960년대에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서울대 배지를 둘 다 달고 다녀요. 서울대 배지를 둘 다 달고 다니는데 서울대생들이 순천에서 여수로 가는 기차를 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차표를 막 검사를 하잖아요. 차에서. 근데 둘 다 어쨌든 걸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 그러니까 차표 검사는 뭐라고 할까요? 승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창수를 보고 나서 차표가 없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뺨을 때렸죠. 뺨을 그냥 귀싸대기를 확 때리잖아요. 그때는 지금하고 시절이 달라서. 아, 저는 이 장면 좀 네. 충격받았어요. 귀싸대기를 올려치는데 야 망설임이 없어요. 이게 시대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상들을 네. 알아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소설에서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차이를 다 제 쪽에서 얘기하자면 네. 여기서도 여자를 엄청 하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귀싸대기 그 장면보다 그 여자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좀 지금 생각하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랬어요. 좀 불편하기도 했죠. 예. 근데 여기서 실제로 두 남자, 그러니까 젊은 네. 수컷들이잖아요. 네. 완전히 대학에 2년이 있었지만 네. 완전 젊은 수컷들의 이야기인데 네. 그 수컷들이 결국엔 기차에 타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앞에 여자 앉아 있는 꼬시기. 여자들 꼬시기밖에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창수 같은 경우는 창수 앞에는 그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하죠. 외호박. 야, 외호박. 어디서 외호박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애가 어부의 옆에 앉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영일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대 나온 여자 같은 결국엔 이대를 안 다닌 여자예요. 네. 이대 나온 여자 같은 사람 앞에서 또 꼬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20대 초반의 남자의 시선으로 네. 여자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사이사이에 성적인 부분들도 있죠. 특히 그 외호박 여자 옷이 블라우스가 찢어졌는데 그 사이로 노란 네. 털이 네. 소위 얘기하는 겨털이라 그러죠. 네. 그게 삐져나온 걸 보고 순간적으로 그런 성욕을 느끼죠. 성욕을 느낀. 네. 그리고 그 성욕을 느낀 장면들이 계속 보여줘요. 거기도 그렇고 다방 레이지에서도 육감적인 몸매에 성욕을 느꼈다. 이런 뭐 것들. 오동통한 엉덩이라던가 그러니까 단어가 진짜 저는 읽으면서 좀 기분이 상할 정도의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게 김승옥도 그렇고 김은도 그렇고 네. 선굴군 작가들이 한국의 대표 작가들이 네. 마초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네. 지극하게 보수적인 이 시선으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시선이 좀 그래요. 예, 설명을 드리자 이 얘기는 그냥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은 특히 그렇고 이거는 시대상이 좀 반영이 됐겠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 기차에서 만난 여자 묘사할 때도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뭘 알겠어라는 느낌. 저 여자 제가 정말 충격받은 부분이 있는데 기차에서 그 꼬시려고 그 블라우스가 찢어진 여자를 다시 거기 도착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 여자랑 한 번 어떻게 잡으려고 네. 이 창수가 여자를 데리고 바닷가를 걷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지금 통금 시간 그거 올리는 걸 듣고서 집에 가봐야겠다 하니까
창수가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밤이 셀 때까지 걸어보지 않겠어? 이렇게 창수가 말했더니 여자가 원래는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창수의 표현이에요. 이 책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창수 입장에서 설명한 거죠.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감동해버린 눈치였다. 나 자신은 아무런 분위기도 느낄 수 없는 나의 얘기에서 무언가 감동할 만한 것을 그러니까요. 찾아낸 아가씨의 감수성을 나는 새삼스럽게 신뢰하고 싶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자의 입장에서 네, 써요. 자기 입장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나는 아무 분위기도 느낄 수 없는 내 얘기에서 여자가 감동을 느꼈다. 일부러 감동할 만한 걸 기어이 찾아내서 자기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신뢰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더불어 이 기집애 나한테 지금 너무 왔네 이런 느낌이죠. 더불어 하나 더 있잖아요. 또 뭐 있죠? 영일이 소년원에 가서 많은 아, 명상을 맞아. 했다고 얘기하면서 네. 자기가 소년원에 간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서울대 법대생이 16살에 소년원에 갔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 장면도 소년원 갔던 사람이 무슨 법을 그러면서 영혼을 발견했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소년원 간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네. 정말 좀 놀라울 정도예요. 소년원 간 이유가 네. 강간이죠. 네, 강간이었어요. 근데 그 강간을 하는 그 영일이 막 여기서 표현을 하는 말들을 보면은 자기가 어디선가 봤는데 여자들이 거절을 하는 게 또 다른 의미로 좋다는 의미다. 맞아.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했다. 했다. 그래서 강간했다. 그래서 강간을 했는데 아니었다. 개새끼죠. 이런 표현을 해요. 네. 그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시대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김승옥과 김문을 많이 어디 네. 가서 막 좋아하고 필사하고 막 추앙한다 그러면 저한테 네. 이 개상맞춘 자식아. 제가 합정동 독서클럽 방송하기 전에 실제 이제 합정동 독서클럽을 네. 꾸려왔잖아요. 1년 네. 넘게. 거기서 이제 우리 많은 여성 이제 같이 모인 멤버들이 네. 여성이 6명, 남자가 2명이었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내가 이 근데 진보의 탈을 쓴 이 보수주의자 자식아. 사실 근데 종훈 씨는 이런 책을 동경하고 그렇지만 그 자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얼마나 제가 한번- 지고지순한데. 제가 이렇게 씌워드릴게요. 포장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래요. 이런 그것도 있고. 음. 결국에는 근데 큰 흐름 속에서는 둘이 만나서 무전 여행을 가요. 그 아까 제가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귀싸대기 때린 장면도 있지만 네. 기차를 타고 실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순천에서 여수로 갑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좋았던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페이지 9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데 누구나 그렇지만 빈손으로 어느 도시에 들어섰을 때 그 사람은 그 도시 전체와 한 몸으로 대결해야 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이 왜 감동을 저도 그 받았냐면은 문장 좋았어요. 저도 나름 또 긴 여행을 또 했잖아요. 우리 또 자기 팅커벨도 얘기. 네. 낯선 도시에 갔을 때 느껴지는 네. 이 1960년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그 이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나도 이 생각했는데라는 그 박자 딱 맞춰서 그 네. 무릎 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솔직히 낯선 도시에 들어섰을 때 두려움은 누구나 네. 갖는 거잖아요. 맞아. 저는 그렇게 30개월 동안 정말 많은 도시를 다녔는데 매번 도시에 들어올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익숙해지지 않아요. 이 느낌은. 근데 맞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도시 전체와 한 네. 몸으로 대결해야 하는 대결해야 하는 느낌.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네. 제 여행하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든지 여행지 밤에 도착하든 낮에 도착하든 아침에 도착하든 도착하는 순간 무조건 카페로 가요. 공항이든 역 근처이든 카페로 가. 카잔차 키스.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이동진 씨도 그렇대요. 이동진 씨가 저를 따라하시는 따라한 거예요. 이동진 씨가 나이 더 많으실 텐데. 내가 먼저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웅을 겨뤄봅시다. 솔직히 그 카페에 들어가자 1시간이든 네. 2시간이든 가만히 그냥 바라봐요. 네. 왜냐면 익숙해져야 되니까. 무섭거든요, 이 도시가. 낯설고. 네. 여행하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네. 이동진 씨가 저를 따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이 정말 따라쟁이네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저는 문학에도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학은 노력하면 된다. 전 아니라고 봐요. 저도 아니라고 봐요. 이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감각이나 네. 섬세함, 예민함이 보통 사람의 한 1000배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요. 음. 정말 이거 박민규 씨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100m 20초에 달리는 친구에게 네.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냐고.
좀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맞아. 음악과 미술에 보통 미친 재능이라고 하는데 김승옥 같은 사람 만나면은 네. 나는 왜 김훈의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오열을 했는지 네. 느껴져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거 개정판에 네. 뒤에 이제 해설집처럼 써주신 게 이응준 소설가인데 여기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가 김승옥 씨 소설을 읽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희망에 빠져서 책을 보다가 그 책에서 빠져나오면 너무 절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쓸 때는 읽을 땐 너무 행복하고 쓸 땐 절망하고 그 얘기가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없으면 절망하고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다는 거에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문장과 연필 네. 당시 연필로 썼잖아요. 네. 문장과 문장이 서로 이어지면서 그 전체의 글이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에 만들어진 글 네 글을 봤을 때 되게 조악한 거예요. 난 분명히 열심히 필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글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작품이라 표현할 수도 없죠. 일기장, 그러니까요. 싸이일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수에 도착을 해요. 네. 여수에 도착을 하는데 그 기차에서 만난 그러니까 영일이가 만난 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누구죠? 창수가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성이 굉장히 나중에 여수에서의 이야기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죠. 사실 그 영일이가 꼬시려고 했던 여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긴 하죠. 그렇죠. 네. 강씨 집안의 네. 강씨 집안의 딸인데 네. 이 강씨 집안이 여수에서 상당한 유지 정도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방 토우 세력 네. 여순 사건에서 실제로 네. 갑자기 급성장한 네. 아버지가 극우주의자인 네. 그런 집안인데 이 집안도 뭔가 인척하고 척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집안이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잘난 집안이 아니었고 인텔리 집안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어서 성공하게 된 집안이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네. 문학적으로 그리고 박사 하나쯤 나와야 된다는 우리 집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집안인 걸 보여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궁리를 했는데 그게 자식들을 뭐 박사를 만든다거나 대단한 인텔리를 키운다 이런 걸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그 자수성가한 아버지잖아요. 사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권위를 가지는 것만이 그러니까 진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순박해서 학자라든가 하여튼 문화를 아는 집안을 존경해 줄 줄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집안도 남들이 은방울 자매의 노래에 반해 있으면 우리는 마리안 앤더슨에 심취해 있는 듯하고 남들이 유식한 채하고 일본말을 섞어서 짓거리면 우리는 영어나 아니 불란서 말이나 독일어를 섞어 짓거리고 남들이 포도주를 담가 먹으면 우리는 국화주를 담가 먹고 말하자면 문화란 별게 아니라 될수록 오래된 것 될수록 먼데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적으로는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적으로는 은근히 존경해 준다는 것을 아버지는 안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화자는 이 아빠의 딸이에요. 그 강씨 여자. 기차에서 만났던 그 여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집안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책 내용 전체 관통하는 게 그거잖아요. 허세, 학벌에 대한 것들. 이거 보면서 좋더라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수에 오고 나서부터는 강씨 집안이 네. 주된 얘기죠. 그렇죠. 얘기의 장이 되는 거죠. 무대가 옮겨지면서 스토리도 이제 좀 다른 식으로. 그렇죠. 네. 예. 두 사람이 이제 창수와 영일이가 가죠. 창수와 영일이가 그 여기 여수죠. 여수에 네. 도착해서 맨 처음에 들어간데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배는 고프고 뭔가 벌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들어간 데가 다방이었죠. 다방이었죠. 그 다방에서 강씨 집안과의 이제 일들이 엮이기 시작하는 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영일이가 또 어쨌든 잠깐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창수가 전당포에 가가지고 영일이의 비싼 시계를 700원을 주고 맡겨서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영일이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네. 영일이가 거기서 이제 그 다방에서도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대 다니는 엘리트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겠죠. 그렇죠.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다방 레지에게 좀 네. 이야기도 하고 레지를 육감진. 꼬시기 육덕진. 위해서. 그래서 계약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창수가
나가 전당포에 갔다가 들어와 있을 때 영일이가 어떤 남자와 하고 같이 있어요. 엘리트 느낌을 풀풀 풍기는 그렇죠. 남자와 함께. 근데 그 남자가 남형진이라는 네, 사람이었죠. 네. 이 사람이 강씨 집안하고 이 두 사람을 엮어줘요. 연결해주죠. 예, 근데 이 연결해주는 남형진도 역할이.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네, 졸업한. 것으로 추측되는. 네. 그래서 그걸로 말을 트기 시작했을 네. 테니까 네. 영일이가 그 남영진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우리 지금 그 서울대 나오신 선배님이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강씨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게 계기가 강씨 집안의 강동우란 남자가 네. 거기서 캐바레를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영진 씨가 그 영일이와 창수를 그러니까 서울대에 나온 두 사람 자기 후배라고 생각하고 그 영일이가 창수를 미대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음. 순간적으로 배지가 네. 미대 배지를 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미대생으로 둔갑한 이제 창수가 그 강씨 집안 그 강영우란 사람한테 소개가 되는 거죠. 강동우.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네. 음. 그게 바로 네. 예 강씨 집안의 세 들어가게 번째 된 아들이죠. 계기. 네. 네. 세 번째 아들. 근데 이 강동우란 인물 자체도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동우가 미국에서 그 아버지가 이 강씨 집안에서의 첫째와 둘째는 어쨌든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네. 그 아버지가 인텔리 집안이 되기 위해서 아들과 딸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 네. 딸을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잖아요. 아니 아들을 미국 음. 유학까지 보내서 정말 박사가 돼서 돌아오길 바랬는데 장사를 하겠다며. 그렇죠. 돌아와서 카바레를 차린다고 네. 그래요. 캐바레를 차리겠다며. 네. 집안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렇죠. 근데 배운 게 있으니까 어쨌든 똑똑한 음. 척을 한다고 저는 봤어요. 물론 똑똑하긴 똑똑하죠. 네. 하지만 뭔가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똑똑한 척을 하는 계속해서 그런 척척척 하는 것들이 또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그런 캐릭터잖아요. 다 자기를 포장한 캐릭터. 그렇죠. 영일이는 사기꾼,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온 사기꾼으로 여기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창수 같은 경우에는 쿨한 척을 하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루저인 걸 알고 있지만 쿨한 척을 하는 네.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좀 전에 얘기한 강동우라는 사람은 장사꾼, 자기가 장사꾼으로 살게 됐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사회 되지? 운동을 하는 네, 그걸로 포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고 여기 싶은. 나온 사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배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남영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영진이 나중에는 좀 굵직한 얘기를 하잖아요. 역할을 맡잖아요. 여기 캐릭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승욱이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그거. 허울, 그렇죠. 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포장해서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 제가 이거를 초반에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에 2015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책을 픽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척과 체하는 사람들에게 네. 이 메시지를 딱 그냥 그대로 온전히 전하고 싶었어요. 음. 정말 허울뿐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본질은 다 있어요. 본질은 음. 있는데 뭐인 척하고 뭐가 되고 싶어하고 네.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1960년대든 2015년이든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네. 계속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서 어쨌든 그 강동우라는 사람을 그 선배인 남영진이 이 두 사람 창수와 영일이를 소개를 해주죠. 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거짓말을 해요. 영일이가 창수를 소개를 할 때 서울대 미대 다니는 친구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다방의 인테리어를 몇 번 했고 실제로 감각이 있으니까 캐바레 인테리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수는 죽어나는 거죠 이제. 할 줄도 모르고 네. 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자기가 본 괴롭고. 거라고는 다방 몇 번 가봐서 네. 그냥 차 한 잔 마신 건데. 맞아. 그래서 나중에 토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핑을 해봐라라고 강동우가 이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어떻게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더 피할 데가 없이 두 사람이 맞닥뜨렸을 때 너 이거 인테리어 브리핑해 딱 그랬을 때 앞이 노래지면서 그 자리에서 토해버리죠. 그래서 아픈 또 척하죠. 그 위기를 모면하죠. 네. 근데 재밌는 점은 이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예요. 창수의 기억 속에 어릴 때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학교를 가고 있을 때 자기는 똑똑하니까 그냥 픽 쓰러져요. 그래서 맞아. 아프다. 아픈 척을 하죠. 아픈 척을 하죠. 네, 아프지 않은데. 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서울대 그 기숙사방이 너무 그 하숙집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친구들을 불러와서 네. 자기가 담배 네. 그 하숙집 할머니가 불 화재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 거지 같은 하숙집에서 그냥 나갈 방법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나 이 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바르고 좋은 학생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 국릴 끝에 이런 꾀를 내죠. 친구들을 불러와서 담배를 막 피우게 하고 마당에 담배를 막 버리게 해요. 그게 할머니한테 들키길 바라면서. 네. 결국에 할머니한테 들켜서 자기는 아무 할머니한테 내가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쫓겨나는 그렇죠. 그림이 그려진 자기 거죠. 실제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쁜 네. 학생인 척해서 이 사람에게 할머니에게 너는 네. 나쁜 놈이니까 나가게끔 어. 만든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네. 선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 이미지를 거짓말로 각인시켜서 행동을 취하는 거죠. 네. 그 상황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거지. 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네. 여기 와서도 그런데 그 상황들이 이번에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토해. 아픈 척. 네. 물론 토를 실제로 했지만 네. 야, 이게 참 재밌어요. 좀 근데 슬프던데. 근데 이런 장면들이 슬픈데 왜냐면은 정말 되게 극화 같은 거예요. 네. 코미디죠 이게 한마디로. 다 척척척하는 사람들끼리 인텔리인 척하고 싶어하는 강씨 집안의 강동우와 그리고 뭔가 미대생인 척 해야 되는 창수와 그다음에 법대생인 척하는 네. 영일이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선배인 남영진이에요. 네, 맞아요. 이 남영진이 이 강씨 집안으로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남영진이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죠. 네, 그 강씨 집안의 딸내미. 막내딸. 네. 기차에서 만났던 기차에서 그 영일이가 이대생 꼬시려고 같았던. 네. 그 강씨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 그 막내딸도 이대생인 척을 했지 네, 이대생은 아니에요. 이대생은 아니고 실제 대학생이긴 했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 막내딸인 그 여자와 선배가 둘이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론에서 느낀 바는 이것도 척이었어요. 왜요? 둘이 결국에는 안 사랑이 됐지. 도피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그냥 정말 대책도 없는 두 사람이 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어. 마치 영화처럼 막 이렇게 서로 막 외치고 막 하다가 새벽에 아침날 되게 허무한 게 도망을 간 줄 알았는데 네.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네. 술 퍼먹고 네. 끝나버리는. 그 돈 주고 산 여자들과 함께 나타난 그러니까요. 이 장면 난 여기서 네. 한편으로 되게 심한 분노감이 느꼈다니까요. 왜 연애에 그렇게 집착하세요? 항상 완전한 사랑을 꿈꾸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거 초반부터 느낀 게 여기서도 연애 얘기 몇 번 나오는데 그 창수가 화자잖아요. 여기서 창수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연애라는 거는 성욕을 연애로 포장한 거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네. 그거는 그냥 연애나 성욕을 풀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데 사랑이라고 예쁘게 포장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앞부분에서 해요. 네. 그리고 뒤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도 결국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김승욱은 정말 허무주의자였나 봐요. 염세적이고. 그렇죠. 그 사랑에 있어서 자기가 실패한 네. 사랑의 이야기를 무진기행을 통해서 또 밝혔듯이 이 당시에 연상의 누나를 실제로 김승욱이 사랑을 했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염세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대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나이대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시대가 그렇게 네. 만들기도 하고. 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강씨 집안의 막내딸과 이대생인 척하는 그 막내딸과 실제로 그 선배인 남영진 사이에 불꽃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도피 행각을 벌이려고 하는데 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안에서는 남영진이 그 막내딸을 못 만나게끔 막 패기까지 하잖아요. 남영진이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던 빨갱이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딸은 집안에 뭔가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 예정돼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남영진과 그 막내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정략 결혼 여자와 그리고 네. 빨갱이의 아들. 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강씨 집안이 있고 여기에 두 청년이 네. 영일이와 창수가 끼어든 거예요. 네. 복잡하다. 그런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선배와 그 막내딸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떠나는 장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도망치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선배가 이런 말을 해요. 음. 가면 어디까지 가겠다고 침통한 아니 감격에 찬 얼굴로 선배님이 중얼거렸다. 빨리요 빨리 제기랄 준비할 것도 없는 모양인데
불알 두 쪽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빨리. 잠시 후 우리는 어느 으슥한 길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스케이크 상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 장면이 뭐냐면은 네. 어떤 모임을 이제 집회 모임을 마치고 두 사람이 정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에는 그 선배와 딸이 떠나려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하죠. 불알 두 쪽만 가지고 떠난다고 말을 해요. 네. 근데 제가 네. 이 장면에서 정말 크게 웃었던 게 뭐냐면은 네. 솔직히 이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제가 웃냐면요. 네. 제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음. 솔직히 이제는 조금 저도 좀 한 여성에게 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정적인. 네. 네. 이제는 좀 돌아다니지 않고 네. 많이 돌고 도셨나 봐요. 돌고 돌아 이제 한 사람에게 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집안에 이런 얘기를 어머니랑 종종 이야기를 해요. 네. 엄마, 나 이제 결혼할 거야. 우리 어머니가 항상 네. 말씀하시죠. 네. 이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놈아. 그것만 갖고 갈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줬다가 네. 제가 이번에 책을 3번째 보는데도 이걸 몰랐어요. 아 근데 이제 와 이 닿으셨나 문구가 봐요. 확 와닿는 거예요. 준비할 것도 없는 모양인데 불알 두 쪽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 어머니가 내가 김승옥을 좋아하니까 설마 김승옥 이 책을 봤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얘기들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요. 시대가 변해도 힘든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 네,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두 쪽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참 슬픕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계신 게 어디예요? 내가 예고했잖아요. 네. 라디오로 들어가면 나의 섹시한 뇌가 이제 발동을 할 거라고. 그 뇌 맞아요. 오늘 첫 방에서 뇌가 빵빵 터집니다. 네.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네, 이 다른 장면에서. 얘기했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소설의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면은 그 선배와 막내딸 사이의 사랑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안 왔죠. 예, 불알 두 쪽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두 자꾸 그 쪽밖에 없기 얘기하세요. 때문에 이런 걸 웃으면서 네.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상처받지 마세요. 예, 네. 도망가려고 했으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없죠.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여자와 빨갱이 아들 불같은 사랑을 했지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되게 허무주의가 많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주인공인 창수가 그 기차에서 만난 외호박 같은 여자와 네. 또 한편으로 동침을 해요. 네. 동침을 하고 그 새벽에 잠을 자고 나오는 길에 그 여수에 있는 길거리에서 소위 얘기하는 창부들이라고 하죠. 네. 그 여자들을 끼고 오는 자기 친구 영일이와 그 선배를 봅니다. 그 전날에 분명히 위대한 사랑을 만들겠다며 도망치겠다고 한 그 선배가 거기 창부를 창부를 끼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술이 잔뜩 정말 취해서 네. 여관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순간에 창수가 또 든 생각은 뭐냐면은 그 와중에 자기 일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캬바레 그 인테리어 어떡하지? 네. 정말 범인으로서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 좁은 인간. 이렇게 해서 그런 장면이 있었나? 이렇게 해서 네. 소설이 마무리가 되죠. 왜 이렇게 몰라요? 이 부분? 아니 저는 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요? 마무리를 네. 저랑 되게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부분을 네. 생각 안 하고, 이거 마지막이 좀 급하게 끝낸 느낌이 있잖아요. 책이 읽어보시면 아실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그 젊은 자기의 그런 이 시절, 젊고 힘든 시절, 고뇌하고 이 힘든 시절을 갑자기 마무리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문득 소리밖에 가지지 않는 이 밤바다가 영일이가 토해내는 오물과 선배님과 그의 작부가 부르는 유행가 소리에 더럽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 토했는지 네 사람은 다시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선배님과 그의 작부는 노래를 계속하고 있었고 영일이는 잠잠했다. 나는 어두운 바다를 향하여 돌아섰다. 그들이 내 등 뒤를 지나기를 나는 기다렸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용하고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 이 바닷가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바닷가랑 자기랑 동일시한다고 생각해야 되나? 바닷가는 원래 잠잠하고 조용한 곳이어야 하는데 영일이가 토해놓은 걸로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자기 젊음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도 네, 볼 수 있는데 봤어요. 제가
네. 이 마무리에서 저는 이렇게 느낀 바가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물론 나는 이 어둠 속에 오래 묻혀 있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서 소심한 주인공의 모습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아, 그건 저는 맞아. 이 책을 보면서 요즘에 홍상수에 대해서 많이 떠오른 게 뭐냐면은 네. 소심한 지식인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잖아요. 홍상수. 여기도 마지막에 물론 더럽혀진 자기는 정말 맑고 순수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자기도 똑같이 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다 네.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네. 범하고 정말 네. 나쁜 짓 하고 네. 외호박 같은 여자 정말 동침한 다음에 버리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순수한 척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조용한 바다였으면 좋겠는데 네. 남들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네. 아, 여기서 그 홍상수랑 관통하는 게 이거겠다. 네.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은 자기가 괴물이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들었던 게 네. 강동호 씨가 화가 나 있지는 않더냐? 내일 실내장식에 하겠다고 하면 찾아가면 받아주지 않을 눈치는 아니더냐고 묻고 싶었다. 아, 이 자기의 장면에서- 앞날을 걱정하는 안위를. 네. 결국에는 내 순수함이 더럽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앞날에 대해서 이 더럽혀진 현실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홍상수의 괴가 네. 김승옥과 쭉 네. 연결되는 저는 지점이라고 못났다, 본 거예요. 못났어. 못난 지식인이죠.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네. 그냥 온전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런데 착한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 자기를 이제 포장해 놓고 사실은 자긴 그렇게 착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과정을 자기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건 맞아요. 정말. 예. 여기서는 어떤 인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찌질한 인간들의 전형에 대해서 그대로 다 다루고 있어요. 다 포장해서 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척과 채라고 네. 이 책을 규정한 이유예요. 그렇군요. 이야, 오늘은 완전히 명징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결론에서 네. 내가 훔친 여름에 대해서 책 제목을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이 이겁니다. 마지막 소제목이 훔쳐라 여름을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영일이 네. 창수죠. 창수가 기차에서 만난 외호박 닮은 여자에 대해서 이름도 몰라요. 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네. 그리고 여자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끝까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 외호박 닮은 여자를 소위 얘기하는 동침을 하는 그 장면에서 이게 좀 훔쳐라 여름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24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여름일까? 그래, 이것이 여름이다. 비치 파라솔, 눈부신 백사장, 검푸르고 부드러운 파도, 빨간 수영복, 풍만한 아가씨의 웃는 얼굴, 하얗고 가지런한 이빨, 짧기 때문에 유쾌한 자유, 그것들은 나의 여름이 아니다. 나의 여름은 차표 없이 불안한 기차여행, 신분을 속여 맡은 일거리, 땀내음 찌든 아가씨, 겁탈 같은 유혹, 비린내 나는 여인숙에서의 정사, 그러고 나면 기다리는 괴로운 휴식과의 만남. 쓰레기죠. 이거 아까 홍상수 얘기하니까 이제 알겠는데 네. 진짜 비슷하다. 비슷해요.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네. 홍상수도 찌질한 남자들이 여자를 네. 어떻게든 범하려는 네. 범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네. 어떻게든 하룻밤 자려는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놓고 네. 자기는 청춘, 그러니까 괴로운 청춘이고 난 염세주의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김승국은 그걸 되게 잘 표현을 했어요. 무진기행도 그렇고 내가 훔친 여름도 그렇고. 근데 홍상수가 김승국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어보고 싶다. 홍상수에게 네. 누구에게 인터뷰 좀 영향- 따주실래요? 김상수가 김상수가 김승욱. 나와. 김상수가 누구야? 김승욱 영향 받으셨는지 좀 여쭤봐 제가 볼 때 영향 주세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전반적인 인물들의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유사해요. 음, 그리고 척과체하는 야 오늘 척과체로 끝까지 밀고 간다. 그렇네요. 아무튼 전반적인 내용은 근데 내가 훔친 여름이 뭐예요, 그나저나? 그러니까 그 내가 훔친 저 이거 아까 말한 게 네. 그건데 초반에 막 이제 그 허울이나 가식 이런 것들 막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너무 젊음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내 청춘, 내 여름, 지나간 내 이런 그 고뇌의 흔적들을 여름으로 바꿔서 왜 계절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젊음은 여름이고 네. 여름은 지나가고 그렇게 바닷가에서 마무리하는 이 형식이 저는 좀 불편해요. 급작스레 너무 끝내. 급하게 마무리 되게 좀 훈훈한 마무리. 영화로 치면
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심파로 끝난 느낌? 그러니까요. 음. 이게 그래서 아쉬움이 이 네. 내가 훔친 여름이 네. 장편이었을 거라고 분명히 추측이 되는데 훅 끊긴 느낌이 바로 여기서. 아까 그 얘기가 이 네, 얘기인가 그럼? 바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럼 저는 제가 그걸 느낀 건가요? 대단한 문학적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듯. 네, 아무튼 네. 내가 훔친 여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1시간 반 정도를 좀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우리가 김승옥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단순히 정말 농담이 아니라 김승옥은 제가 커피 한 잔 앞에다 놓고 밤새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요. 누구랑요? 묘령의 여인. 혼자서도 떠들 수 있어요. 네. 자꾸 그 어머님 말씀 생각나네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정말 봤을까요? 불알 두 쪽? 에이, 그거 근데 그 시대에 네. 어머님들이나 그 시대에 하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옥 책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원래 쓰는 말. 그러니까 시대를 네. 관통하는 말이에요. 네. 앞으로 우리도 써야 되나?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딴 거. 아파트 한 채도 없이 장가 갈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겠네. 네. 옛날에는. 네, 오케이. 옛날엔 그거였겠죠. 네, 여전히 하지만 우리 어머니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김승옥의 물론 대표작은 무진기행이지만 네, 다른 책들도 너무 좋은 다른 거 책도 많아요. 너무 좋죠. 네, 정말 많아요. 뭐 서울달빛 영장도 그렇고 네. 정말 많아서 뭐라 더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책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승옥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하겠죠. 네, 너무 여자를 대상화하는 것만 아니면 좋은 책이에요. 제가 매년 국민TV 함께하고 나서 매년 지금 순천에 가고 있잖아요. 김승옥 문학관을 네. 예, 뭐 항상 다녀오세요. 담아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순천에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김승옥 때문에. 아, 정말. 네. 예, 그러니까 네. 내년 이맘때쯤에도 우리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하고 다 있으면은 같이 다 같이 한번 순천에서 네, 순천에서 김승옥 문학관에서 예. 네. 두 쪽 얘기를 하면서 아 오늘의 핵심은 척과치에서 두 쪽으로 변했어요.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삐소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해요 그런 걸? 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 1회 합정동 독서클럽 네, 전체로는 10회가 됐죠. 예, 여기서 오늘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책 다음 주 책은 제가 합니다. 얘 한 거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아직 안 나요. 네, 다음 네. 주 책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번 저는 독자의 마음으로 우리 팅커벨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좀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카프카 하루키 케루와 호르바센 파수꾼 그런데 근심 걱정 따위 없었던 일이 되지 박자 안 맞아. 합정동 독서클럽 이게 뭐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